어느 날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가 오히려 당신을 구한다면 선과 악의 경계를 여전히 믿을 수 있을까? 설악산에 눈 덮인 한밤중 한 남자가 숲속에 묶인 채 죽음 직전에 놓였다. 그러나 다가온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한 마리 늑대였다. 설악산의 흰밤, 눈은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듯 쏟아졌다. 설악산의 산림과 봉우리는 차가운 흰빛에 잠겼다. 아름답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자아내는 아스라한 빛. 나뭇가지들은 얼음의 무게로 축 늘어졌고 바람은 바위 틈을 가르며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살을 베고 지나갔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발자국 하나하나가 깊게 눈 속에 박혔다. 그는 프리랜서 사진가로 자연의 원초적 아름다움을 기록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그가 늘 말하던 대로 모든 것이 너무도 진짜라. 인간이 스스로의 자금을 깨닫게 되는 꽃. 이번 여정은 혼자이길 택했다. 가이드도 동행도 없이 카메라와 면도래 필름, 배낭 하나, 그리고 자연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믿음뿐. 하지만 자연은 자신의 권능을 증명하기 위해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눈보라 한 번이면 된다. 그러면 인간은 즉시 깨닫는다.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날 오후 하늘은 식어 굳은 쇳빛으로 변했다. 민주는 얼어붙은 가을가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하룻밤 묵을 야영을 준비했다. 멀리서 두 남자가 다가왔다. 이 지방 사투리에 산중 억양이 섞인 말투. 그들은 몇 마디를 물었고 목소리는 싸늘했다. 민준이 막 가방을 여는 순간 뒤통수에 강한 타격이 날아들었다. 그는 그대로 쓰러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을 틈도 없이 밧줄이 그의 손목을 감았다. 그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카메라는 거칠게 낚아채였다. 두 낯선 남자는 비웃듯 말했다. 여긴 아무도 못 찾아온다. 편히 쉬어, 사진가 양반. 그들은 그를 굵은 나무 둥치에 내던지고 단단히 묶은 뒤 사라졌다. 발자국 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점점 멀어졌다. 남겨진 건 민준뿐. 숲 한가운데 먹을 것도 불도 탈출구도 없이.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눈은 허리까지, 이내 배까지 차오르며 쌓였다. 그는 몸을 비틀고 밧줄을 당겼지만 버틸수록 더욱 조여왔다. 손목엔 피가 배어나왔고 손은 저릿하게 굳어가며 입술은 퍼렇게 질렸다. 숨 쉬는 일조차 폐를 가르는 칼날처럼 아팠다. 민주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목이 터져라 셔서 란시인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휩쓸려 깊은 숲속으로 흩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되돌아오는 소리라곤 한결같이 차갑게 내리는 눈뿐. 시간은 셀 수도 없이 흘러갔다. 1시간, 2시간, 어쩌면 온밤. 머릿속이 희미해졌다. 눈꺼풀은 쇳덩이처럼 무거워지고 몸속의 온기는 서서히 빨려나갔다.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린 듯 했다. 사각, 사각. 처음엔 바람이 덤불을 스치는 소리라 여겼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또렷해졌다. 두터운 눈을 밟는 발소리처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안개 썰인 시야 너머로 두 개의 금빛점이 떠올랐다. 그것들은 유령처럼 조용히 천천히 움직였다. 회색 늑대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텁게 자란 털엔 눈이 내려앉았고 입김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연기처럼 번졌다. 그 눈, 겨울 호수처럼 깊고 고요한 황금빛. 그 순간 민주는 명확히 깨달았다스다미 기한. 놈이 원한다면 단 몇 초면 자신은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눈을 감고 최악을 기다렸다. 그러나 울음소리 대신 그가 들은 것은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마르고 단단한 섬유가 톡톡 부러져 나가는 짧고 마른 소리. 눈을 뜨니 늑대는 그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물어뜯고 있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밧줄이 끊어졌다. 그는 눈 위로 고꾸라지며 떨리는 손을 다시 얻었다. 늑대는 한 발 물러섰다. 도망치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 그 눈빛은 포식자의 시선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관찰하고 저울질하는 존재의 눈이었다. 바람이 스치자 목덜미의 털이 살짝 흔들렸다. 늑대는 고개를 돌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불시에 멈춰 뒤돌아보았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살고 싶다면 따라와. 본능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휘청이는 발걸음으로 민주는 눈 속의 회색 그림자를 따라 나섰다. 이상하게도 늑대는 달아나지도 숨지도 않았다. 그는 민준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만의 속도로 걸었다. 바람이 거세지면 멈춰 몸을 비스듬히 세워 바람을 막아주었고 미끄러운 비탈을 만나면 돌아가며 발 디딜 자국을 남겨주었다. 얼마나 걸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눈발의 몽롱함 속에서 저 멀리 옅은 노란 빛이 떠올랐다. 산림초소의 불빛이었다. 늑대는 불빛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초소의 문이 확 열렸다. 불빛이 쏟아지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다치셨나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주는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한 여성, 이 구역의 주임 산림감시원 박지현, 이 재빨리 담요를 덮어주고 뜨거운 차를 내밀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민주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처음엔 저천증으로 헛소리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물어뜯긴 밧줄의 끝, 분명한 이 자국을 보자 그녀는 말없이 굳어졌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다. 이 지역 늑대들은 보통 인간을 피해 예세해요. 그런데 정말로 당신을 구했다면 전례 없는 일입니다. 민주는 창밖을 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새하얀 눈발을 휘몰아치고 있었다. 바깥엔 늑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숲 깊은 곳에서 초소 문턱까지 이어진 발자국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늑대는 나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길을 안내해줬어요. 지희연이 고개를 들었다. 사려 깊은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가 말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아마도 오늘 밤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를 가르친 거예요. 모든 본능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때로 가장 거친 것 속에도 우리가 오래전 잊어버린 자비가 숨어 있다는 것. 밖에선 바람이 울고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작은 초소 안 떨리는 전등 불빛은 방금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멀리 깊은 숲을 향해 있었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금빛 눈이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인간과 늑대 사이의 아슬한 신뢰. 그날 밤 민준이 구조된 뒤에도 바람은 낡은 목재문 틈으로 쉬지 않고 스며들었다. 작은 유등의 불빛이 흔들리며 그 빛은 지쳐있는 그의 얼굴 위에 파문처럼 번졌다. 방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소나기에 있던 자의 거칠고 쉰 숨뿐. 밤 당직 중이던 유일한 감시원 박지현은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눈엔 경계와 호기심이 반반이었다. 두 사람 사이 탁자 위엔 끊어진 밧줄이 놓여 있었고 그 오랜 늑대의 이자국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그녀는 나무펜으로 밧줄을 살짝 건드리더니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 늑대가 밧줄을 물어 끊고 당신을 이곳까지 이끌었다. 맞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은 쉬어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했다. 그건 공격하지 않았어요. 날 바라보는 눈빛은 내가 간절히 구원을 빌고 있음을 이해하는 듯했죠. 그리고 밧줄을 끊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내 앞 몇 걸음에 서 있었어요. 마치 따라오라듯. 지연은 오래 침묵했다. 그녀도 숲에서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보았다. 사람을 덮치는 곰, 절벽에서 미끄러진 사슴, 굶주린 표범의 매복까지. 하지만 늑대가 인간을 도운 일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동물 행동학의 범주밖이었다. 아마 우연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했다. 혹은 그 밧줄을 굴로 가져가려 했을 수도 있고요. 민주는 빙긋이 웃었지만 그 미소엔 놀람 이상의 무엇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눈발이 여전히 내리며 방금의 늑대 발자국을 덮고 있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연이라면 왜 가던 길을 멈추고 3번이나 뒤돌아봤을까요? 그 질문이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아직 냉기에 떨고 젖어있는 그 눈 속엔 망상이란 없었다. 오직 묘하게 본능적인 낯선 믿음만이 자리했을 뿐. 바깥 기온은 영하 10도로 곤두박질 쳤다. 눈은 초소 지붕에 두껍게 쌓였고 바람은 판자 틈을 지나며 마치 숲의 오래된 속삭임처럼 흐느꼈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일어나 담요를 몸에 두르고 창가로 갔다. 희뿌연 흰빛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흐릿한 회색의 그림자, 초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요히 서 있었다. 그것이었다. 그를 구한 그 늑대. 늑대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약간 숙인 채 밤을 가르는 금빛 눈으로 서 있었다. 민주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포식자의 시선이 아니라 경계선은 존재의 시선. 이상한 감정이 치밀었다. 고마움, 애틋함, 그리고 성스러운 무언가를 깨울까 두려워지는 감정. 그는 지연을 부르려다 멈췄다. 어쩐지 늑대가 들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이해했다. 그건 그저 자신이 구한 인간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침묵 속에 서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는 두꺼운 안개 뒤로 창백하게 떠올랐다. 민준이 밖으로 나섰다. 얼음 같은 공기가 몸을 베었다. 새하얀 눈 위 늑대의 발자국은 여전히 선명했다. 숲에서 초소 문턱까지 길게 이어진 자국, 그 옆 더 작은 발자국 하나가 나란히 찍혀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늑대 새끼의 발자국이었다. 지연이 먼저 눈치챘다. 보여요. 나란히 찍힌 두 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아마 새끼가 있는 모양이죠. 민주는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숲 깊숙이 사라지는 작은 길, 짙은 안개 속으로 잠긴 길. 그는 낮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 늑대는 자신 목숨을 걸고 둘을 지킨 거예요. 둘을? 지연이 되물었다. 새끼 늑대, 그리고 나요. 그 말에 지연은 쉽게 답하지 못했다. 직업적 이성의 세계와 설명을 초월한 어떤 감정 사이에서 말문이 막혔다. 그날 저녁 바람이 다시 일자 지연은 초소 앞에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둘은 마주 앉아 뜨거운 차를 쥐었다. 불빛이 나무벽을 타고 춤추며 이상하리만큼 공간이 따뜻해졌다. 민주는 천천히 마치 꿈을 이야기하듯 말했다. 전 늑대가 가장 위험한 존재라 여겼어요. 그런데 그 눈을 마주했을 때요. 마주했을 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마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이 하나 이어진 듯. 어쩌면 우리 둘 다 외로웠는지도. 지희연은 미소 지었다. 그 늑대가 당신을 이해한다고 믿나요? 이해만이 아니에요. 그 늑대는 저를 신뢰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뢰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모닥불이 탁탁 튀는 소리 사이로 그 질문이 스며들었다. 부드럽지만 아릿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춤추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 늑대의 형상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둘째 밤 숲은 유난히 고요했다. 늑대의 울음소리도 바람의 휘파람도 없었다. 정막이 너무 진해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상하네요. 늑대는 해가 지면 보통 운다. 특히 새끼가 있을 땐. 그런데 이틀째 아무 소리도 없어요. 민준이 낮게 받았다. 아마 위치를 숨기려는 걸 거예요. 혹은 모든 게 안전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지연은 그를 보다가 다시 숲을 보았다. 안개를 꿰뚫어 보려는 눈빛. 만약 인간의 존재를 알아서 침묵을 택한 거라면 우리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믿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미소 지었다. 그게 인간이 신뢰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지만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만큼 강한 것.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신뢰는 양쪽 모두에게 생겼네요. 밖에선 다시 눈이 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은 왠지 차갑지 않았다. 민주는 문을 열고 처마 아래 섰다. 크게 숨을 들이켰다. 숲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젖은 소립 냄새, 갓 내린 눈 냄새, 그리고 익숙한 냄새 한 줌. 늑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시선을 느꼈다. 따뜻하고 고요하며 지켜주는 눈길. 그는 낮게 마치 기도하듯 말했다. 저를 두려워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자연 속에서 말이 없어도 신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가벼운 바람결이 지나며 몇 송이 눈이 하늘로 훨훨 떠올랐다. 빙글빙글 돌던 눈송이들이 그의 손에 내려앉아 따뜻한 물방울로 사라졌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어쩌면 그 침묵 속에서
그 늑대도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건지도. 사냥꾼이 돌아오다. 셋째 날 아침. 설악산엔 눈이 그쳤지만 공기는 아직 살을 에웠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나무방의 좁은 틈 사이로 아침 빛이 스며들어 벽에 걸린 지도 위로 길게 흘렀다. 산속으로 깊게 이어지는 오솔길들. 그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세상이 모두 하얗게 질렸다. 나무들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고 오직 새 한 마리의 날갯짓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미래리선드 알 수 없는 불안이 가느다란 실처럼 스며들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 초소 처마 아래 박지혜의 저는 트랩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어젯밤 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금지 구역으로 들어간 듯해요.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사람이요. 아마도요. 확신은 없지만 바람은 더 세게 불어 길게 울부짖는 소리를 남겼다. 산의 먼 신음처럼 민준은 몸을 움찔했다. 전날 밤 늑대의 눈빛이 떠올랐다. 마치 무언가 올 것을 알고 있던 눈. 그날 정오 무렵 설악산의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다. 회색 구름이 산을 삼키듯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작은 오솔길을 따라 밤에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향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어 한 걸음마다 말캉한 담요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두어 킬로미터쯤 갔을 때 오래된 지프 타이어 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박힌 것을 발견했다. 금지구역에 누군가 들어온 명백한 흔적. 허가된 이들 산림감시팀 외엔 차량 진입이 금지된 곳. 지현의 눈빛이 심각해졌다. 이 지름길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누군데요? 민준이 물었다. 이현우 전 보조감시원. 모피 밀매와 밀렵꾼에게 좌표를 흘린 혐의로 파면됐죠.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눈발을 휘감았다. 민주는 불길한 예감을 더 꽉 움켜쥐었다. 해가 기울 무렵 새로운 흔적이 나타났다. 말라빠진 고기 조각 하나, 인간의 발자국과 늑대의 발자국이 뒤엉켜 숲 깊숙이 이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눈에 남은 깊은 자국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아직 축축했다. 막 남은 흔적이라는 뜻. 그는 지연을 보았다. 그가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늑대가 사냥당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깊어질수록 숲은 더 어두워졌다. 해가 지는 설악의 숲에는 묘한 긴장이 맴돌았다. 나무 하나하나가 숨을 죽이는 듯한 기척.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사라지고 발걸음 밟히는 소리만 바삭거렸다. 그때 마른 폭음이 터졌다. 총성이었다. 메아리는 산허리를 타고 길게 퍼졌다. 놀란 새들이 때로 날아올라 허공에 깃털을 흩뿌렸다. 뒤뛰어요. 지연이 외쳤다. 그들은 총성이 난 방향으로 달렸다. 부엌뿌리들이 솟아난 땅을 가로질러 눈발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안개 사이로 한 남자가 보였다. 검은 복장의 이현우. 가슴엔 사냥총을 맨 채 등을 우리 쪽으로 향한 채 서 있었다. 그의 맞은편엔 회색 늑대가 버티고 서 있었다. 금빛 눈이 번들거리고 긴장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 뒤로 바위 두 개 사이에 새끼 늑대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겁에 질린 눈으로 그런 아버지를 향해 바라보는 눈. 비켜요. 지연이 경고용 호루라기를 뽑으며 소리쳤다. 내온 몰라. 이현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이놈은 내 연봉 몇 해치 값어치가 있어. 사람을 지키는 늑대. 수집가들이 얼마를 부르는지 알아? 그가 총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민준의 눈에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눈송이들은 느리게 떨어지고 숨결은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늑대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번개 같은 움직임. 늑대가 뛰어올랐다. 목표는 사람 아닌 총구였다. 어깨로 세차게 들이받아 조준을 틀어버렸다. 탄환은 허공을 갈라 나무 둥치에 박혔다. 이현우는 눈밭에 나뒹굴었다. 총은 멀리 미끄러져 나갔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칼을 꺼냈다. 그러나 그가 일어서기도 전에 지연이 달려들어 제압했다. 그의 팔을 뒤로 꺾으며 넘어뜨렸다. 자연보호구역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가 외쳤다. 늑대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다가와 죽이지도 으르렁대지도 않았다. 그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냉기 속으로 뜨거운 입김을 토해냈다. 민주는 아주 천천히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늑대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짧은 찰나 한 인간과 한 늑대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얼음 같은 추위 속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번져갔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신뢰. 산림경찰이 도착하자 이현우는 연행됐다. 늑대와 새끼는 누구도 손대기 전에 숲속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눈 위에 찍힌 발자국. 크고 작은 두 줄이 나란히 산 허리를 따라 이어지다. 희미한 저녁빛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근처에 떨어진 가죽끈 한 조각을 주워 들었다. 사흘 전 자신을 묶는 데 쓰였던 바로 그 끈. 그는 그것을 꽉 쥐었다. 마치 사흘 전 잔지사이에서 사흘 전 자신의 기억을 다시 움켜쥐듯이 지연이 다가와 낮게 말했다. 보였죠? 그 늑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저 무력화하고 멈췄을 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인 채로. 그 늑대는 인간보다 한계를 더 잘 알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숲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희미한 소리를 냈다. 울음이라기보다 다정한 속삭임 같았다. 마치 자연이 말하는 듯 했다. 모든 생명은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 한다. 다만 인간만이 그 사실을 자주 잊는다. 그날 밤 초소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탁자 위에서 지현이 건넨 트랩 카메라 사진들을 넘기던 민주는 한 장에서 걸음을 멈췄다. 달빛을 등에 입은 회색 늑대가 카메라 앞에 서 있고 그 뒤 멀리 한 남자의 실루엣이 앉아 있었다. 첫날 밤 자신을 구하던 바로 그 순간의 자신. 그 사진은 증거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이었다. 본능이 멈추고 연민이 시작되는 지점. 그는 미소 지으며 사진을 덮고 속삭였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 얼어붙은 숲속에도 아직 신뢰가 존재함을 보여줘서 고마워. 전등이 잠시 깜빡였다. 바깥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에게 추위로 느껴지지 않았다. 행동 뒤에 숨은 비밀. 밤은 깊었다. 바람은 멎고 눈도 그쳤다. 오후에 소동이 무색할 만큼 설악의 숲은 소름 끼치게 고요를 되찾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러나 민준의 마음속은 소용돌이쳤다. 그는 초소 창가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들고 있었다. 흐릿한 전등빛이 유리창에 비치고 바깥의 눈발과 겹쳐졌다. 안과 밖의 두 세계가 포개졌다. 탁자 위엔 트랩 카메라에서 뽑아낸 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밤 늑대가 서 있고 뒤로는 자신. 그를 구하던 그 순간 그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보다가 낮게 말했다. 알겠어요, 지연 씨. 그 눈빛은 야생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더 깊고 더 깨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살림에서 잔뼈가 굵은 박지연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 또한 그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일을 시작한 이래 수백 종을 마주했지만 유독 늑대만큼은 언제나 거리를 두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서. 과학은 그걸 생존 반사라고 부르죠. 그녀는 숨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종이 다른 종을 구하는 일은 보통 신호를 잘못 읽었을 때, 이를테면 약한 울음소리를 새끼의 신호로 오인하는 경우. 그녀는 말을 멈추고 민준을 똑바로 보았다. 하지만 당신 경우는 단순한 본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밖의 숲은 마치 듣고 있는 듯 했다. 약한 바람이 지나가며 말라붙은 잎사귀들이 살짝 부딪혀 아주 미세한 소리를 냈다. 자연의 심장 박동처럼. 민주는 천천히 스스로에게 들려주듯 말했다. 사흘 전 내가 묶여 있었을 때 그 늑대는 나를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길을 안내해 초소까지 데려왔어요. 어젯밤엔 총구 앞에서 몸을 세웠죠. 그런데 가장 날 사로잡은 건 그 늑대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울지 않았다. 네. 사흘 동안 한 번의 부름도 어떤 소리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침묵을 택한 듯 했죠. 아니면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벽난로 속 작은 불꽃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다. 지현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그 침묵은
또 다른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탁자 위에 놓았다. 새끼 늑대 발자국과 오래된 혈흔이 함께 찍힌 사진. 여기요, 총성이 났던 지점 근처에 흔적. 그 늑된 새끼가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울면, 소리를 내면 사냥꾼이 찾아올 걸. 그래서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그 침묵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도 민주는 사진을 보며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한 마리 짐승이 침묵만이 보호의 기림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몇 번이나 잘못에 침묵했죠.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 말이 방 안을 얼려버렸다. 바람 소리도 장작 타는 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두터운 침묵. 무겁고 사색을 강요하는 침묵만이 남았다. 다음 날 중앙산림감시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장비를 들여와 흔적을 채집하고 트랩 카메라에 데이터를 회수했다. 서울에서 온 한 박사가 민준에게 꼬치꼬치 물었다. 늑대가 밧줄을 물어끄는 방식, 길잡이였던 움직임, 그리고 그 눈빛까지.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시험 같았다띠. 이것이 사실인지 혹은 폭설 속에서 다친 자의 헛된 이야기인지. 그러나 그가 사진을 보았을 때 총구 앞을 가로막은 늑대, 단단히 선 몸짓, 민준을 향한 눈빛. 그는 말없이 침잠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BFA, 본능적 행위, 의식적 선택을 목격한 겁니다. 그 말, 의식적 선택은 며칠 동안 민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연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공식 보고서에 적었다. BMIATTERCT기 비어본 YBCSOL 인간을 보호하는 행동, 위협 속에서도 공격하지 않음, 울지 않음, 사냥하지 않음, 위험에 정밀히 반응하고 교란 전술을 구사함. 이는 더 이상 본능이 아니다. 인지다. 그날 저녁 지희연은 민준을 그가 위험을 당했던 얼어붙은 가을가로 데려갔다. 눈은 더 깊게 쌓였고 달빛이 얼음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두 사람은 오래 서 있었다. 눈 위엔 여전히 나란한 두 줄의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자국은 오래되었지만 형태는 또렷했다. 보여요? 민준이 낮게 말했다. 아무리 눈이 내려도 이 발자국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네요. 지연은 그를 보다가 조용히 답했다. 어쩌면 자연이 무언가를 붙잡아 두려는 걸지도. 인간에게 상기시키려는 거죠. 모든 종이 죽이기 위해 사는 건 아니라는 걸. 가벼운 바람이 지나가며 멀리서 작은 소리가 흘러왔다. 울부짖는 무리의 길고 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숨결, 산의 심장을 스치는 바람 같은 소리. 두 사람은 동시에 그 방향을 보았지만 눈 너머엔 아무것도 없었다. 민주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우리가 그 늑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민준에게 국립생태연구원에서 초청장이 도착했다. 그들은 설악산 사건의 증인으로 그를 요청했다. 이종간 비본능적 행동에 관한 첫 공식 청문회. 편지의 마지막 줄엔 송을씨가 기울어 적혀 있었다. 우리가 본능이라 부르는 것도 어쩌면 자비의 다른 이름일 뿐일지 모릅니다. 그는 편지를 접고 비행기 창밖을 보았다. 아래로는 흰 구름 바다, 멀리엔 눈 덮인 설악의 봉우리들. 그 순간 그는 생각했다. 그 늑대는 한 사람의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연을 믿는 마음, 오래전에 잊어버린 그 신념 자체를 다시 구해낸 것이라고. 비행기가 착륙하자 황금빛 저녁 햇살이 도시를 감쌌다. 인파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엔 여전히 또렷한 소리가 들렸다. 숲의 숨, 눈 위를 걷는 늑대의 발소리, 그리고 그에게서 배운 침묵. 그는 아주 작게 자기 자신에게만 들리게 말했다. 때로 자연은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려 들지 않아. 작은 행동 하나면 한 인간을 바꾸기에 충분하니까. 설악산 사건 엿새 뒤 서울은 차갑고 잿빛의 오후에 잠겼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 사이로 바람이 불어 허공에 오래된 눈가루를 떠돌게 했다. 인파를 가르는 민준의 손엔 이렇게 적힌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YBB구수경원 이종간 행동보고서. 그는 국립생태연구원 건물로 들어섰다. 오늘 공식 청문회가 열린다. 넓은 강당, 흰 조명이 전문가들의 단정한 좌석 위로 깔렸다.
무대의 대형 스크린엔 설악산에서 확보한 영상이 재생될 예정이다. 회색 늑대가 총구를 틀어 올리며 그를 구해낸 그 순간 의장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유일한 생존 증인이자 표본 왈바비의 경밀과 직접 접촉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당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다. 민준은 연단에 올랐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모였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전 숲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회색 늑대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가 죽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 늑대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밧줄을 물어 끊고 돌아섰습니다. 제가 눈밭에 쓰러지자 그 늑대는 저를 바라보며 마치 일어나길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한 과학자가 미간을 좁혔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민주는 눈을 떼지 않고 답했다. 우연이었다면 왜 정확히 초소로 가는 길을 안내했을까요? 우연이었다면 왜 사냥꾼이 돌아왔을 때 제 앞을 가로막았을까요? 그리고 본능이라면 왜 적을 무력화한 뒤 멈췄을까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강당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스크린엔 슬로모션 영상이 흘렀다. 늑대가 뛰어들어 총구를 틀어 올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선다. 으르렁도 울부짖음도 없다. 그저 그가 방금 구한 인간을 향한 시선만이 있을 뿐 차가운 빛 속에서 그 눈은 사납지 않았다. 고요하고 명료했다. 민주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에 울렸다. 그 순간 저는 자연이 본능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자연도 선택한다는 것을. 다른 교수 하나가 물었다. 늑대가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는 옅게 미소 지으며 먼 곳을 보았다. 인간과 똑같은 도덕이라 단정할 순 없겠죠. 하지만 아마 한계를 아는 건지도 모릅니다. 언제 물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죽일 수도 있었지만 구하기로 선택했죠. 그리고 때론 그 정도면 자비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강당은 묘한 정적에 잠겼다. 숲의 먼 소리 같은 깊은 침묵. 청문회가 끝나고 민주는 밖으로 나왔다. 서울 하늘엔 옅은 저녁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바람엔 오래된 눈 냄새가 났다. 그는 한강 다리 난간에 잠시 섰다. 흐린 물결이 묵묵히 흘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연의 문자였다. 방금 카메라 다시 확인. 왈바비듐 베스에는 여전히 계곡에 있어요. 새끼도 함께 둘 다 안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덮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바람 속에서 숲의 숨, 늑대의 발소리, 그리고 그에게서 배운 침묵이 또렷이 들렸다. 몇 주 후 그는 설악산으로 돌아왔다. 숲은 여전히 하였지만 처음처럼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는 예전의 비탈길을 걸었다. 둘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던 그 길. 풍경은 익숙했지만 어쩐지 다른 영혼을 가진 듯했다. 더 고요하고 더 따뜻했다. 얼어붙은 가을에 이르자 그는 멈춰 섰다. 옅은 안개 사이로 회색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늑대였다. 여전히 그 모습. 강인하고 위엄있고 깊은 황금빛 눈. 더 이상 인간과 짐승 사이의 울타리는 없었다. 그들은 아주 오래 서로를 바라보았다. 울음도, 발걸음도 없었다. 오직 눈길만 고요하고 따뜻하며 이상하리만큼 통하는 시선. 민주는 아주 조심스레 한 걸음 내디뎠다가 멈췄다. 한 걸음 더 가면 늑대가 떠나리란 걸 알았다. 그래서 더 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차가운 숨결 속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절 구해줘서. 그리고 선함이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서. 늑대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작지만 말보다 깊은 몸짓. 그리고 돌아서 천천히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곁에서 자란 새끼는 이제 조금 커져 늑대의 다리 사이를 가볍게 뛰놀았다. 두 그림자는 하얀 눈빛 속으로 점점 스며들다.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민주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손 위로 눈이 내려앉아 따뜻한 물로 스며들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혼잣말하듯 말했다.
인간이 늑대를 구한 게 아니라 늑대가 인간의 인성을 구했어. 그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그저 파인더로 바라볼 뿐. 그 장면을 마음에 새겨넣기 위해 두 세계 사이에 맺어진 조용한 약속처럼 초소로 돌아오자 지연이 잔잔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다. 만났으군요. 응,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다시 올까요? 그는 창밖에 눈발을 보며 대답했다. 자연은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그저 침묵하며 우리가 귀 기울이길 기다릴 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숲을 바라보았다. 더 말할 필요는 없었다. 그날 밤 설악산을 떠나기 전 민주는 수첩에 몇 줄을 적었다. 설악의 밤, 늑대에게 구원받은 날. 그러나 진정 구원된 건 몸이 아니라 믿음. 예전엔 침묵이 끝이라 여겼다. 이제 안다. 침묵은 때로 자연이 말하는 방식. 나는 여기 있다. 믿어라. 그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 눈은 다시 내렸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다. 부드러운 빛의 알갱이처럼 반짝이며 숲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내려앉았다. 어딘가 솔숲 너머에서 아주 짧은 울음이 들렸다. 길고 처절한 외침이 아닌 따뜻한 인사 같은 소리. 마지막 인사. 자연이 건네는 인사. 선함을 믿는 법을 배운 한 인간에게. 설악의 늑대 이야기는 생존의 서사만이 아니다. 우리에게 일깨운다. 인간이든 자연이든 모든 가슴엔 자비와 신뢰가 깃들 자리가 남아있음을. 당신도 내가 느낀 것을 느꼈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선함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다만 때로 침묵 속에 숨어있을 뿐이라는 걸. 끝까지 함께 해주어 고맙습니다.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 자연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영혼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